최근에 1분기 중에 강세를 보였던 그리고 반감기의 가격 레벨 자체가 좀 올라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매수 자금 유입이다. ETF로 인해서 새롭게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반감기 효과는 하나도 지금 작동 안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ETF도 지금 막 시작인 거다. 그러면은 이번에 강세장은 의외로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윤수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투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호석님하고는 첫 직장 동료였고 은행에서 디링룸에서 만나서 동료였고 제가 프랍 트레이더 그리고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크립토 씬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크립토 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윤수목입니다. 윤수목. 네. 그 사실은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구를 불러서 좀 얘기를 들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형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처음 사게 된 계기가 제 기억에 8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2018년, 19년. 19년일 겁니다. 19년. 예, 그때 이제 저를 앉혀놓고 야 사!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럴듯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저를 비트코인의 세상으로 옮겨오게 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뭐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비트코인은 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 사람들이 났어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걱정도 많고, 지금 많은데요. 이게, 비트코인 빠진 이유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감기가 되면은 뭐 강세장이 시작된다. 그쵸. 이런 식의 그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기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반감기 전후로 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었어요, 과거에. 예. 시간이 좀 걸리고 몇 달, 시간이 걸리고, 반감기 자체가 즉각적인 어떤 상승의 내러티브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번 반감기 상승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거죠. 아하.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네. 이게 뭐 실질적인 숫자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니까요. 네. 반감기는 지금까지 요번이 이제 네 번째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들이 있었는데 이 반감기들은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 표를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무슨 네. 뭐예요? 복잡해요. 오른쪽 Y축은 그 가격을 로그 스케일로 치환한 값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비트코인의 가격. 왼쪽 편은 이제 올타임 하이를 이제 최고점, 신고가, 고점 대비 역사적 고점 대비 몇 프로 정도 빠졌나. 아하. 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주황색, 예를 들자면 주황색은 주황색이 왼쪽을 봐야 되고. 여기 그죠? 되게 깊은 거는 마이너스 90% 이상 빠진 적도 있었던 거예요. 아, 비트코인이. 예. 10분 1토막 난 거네요. 여기도 뭐 거의 80%, 막 80% 이렇게 빠졌던 거고. 네. 그리고 X축은 시간입니다.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인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이 반감기 시점의 가격이에요. 이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1%였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반감기가 첫 번째 반감기 때. 아. 두 번째 반감기 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였던 거예요. 아. 예. 근데 세 번째도 마이너스 56%였고 이때는 이제 또 심지어 저기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예. 그래서 반감기 직전에 이제 급격하게 가격 하락했다가 반감기 즈음에 이제 가격이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 반감기 어떻습니까? 이번 4월 20일 날 있었던 요건 네 번째 반감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반감기가 시작됐을 때는 고점 대비로 이미 충분히 하락이 있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반감기가 진행됐었던 맞습니다. 건데 예.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네. 거네요. 이례적이었고 그럼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MVRV라고 제가 예전에도 뭐 채널 나와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온체인상에서 측정된 온체인 데이터이고 이게 온체인이 뭔지도 몰라요. 온체인 뭡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어. 거래되는 데이터들을 온체인이라고 뭐 어쨌든 온체인 그 데이터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온체인, 예, 블록체인 안에서 예. 자기들끼리 이제 운영한 뭐 간단하게만 거래되는 얘기를 거?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많이 사게 되실 거예요. 네. 뭐 업비트라든지 비썸 같은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사게 되지만 사실 거래소에서 내부에서 거래되는 건 이제 그건 온체인 거래는 아니에요. 거래소에서 출금해서 개인 지갑으로 보낸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온체인 블록체인 상에서의 어떤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그 크립토 시내는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것 외에도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탈중앙화 거래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 그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MV 사실 이제 그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있는 거는 거기 안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를 형 건지 내 건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고 이런 사실은 거지.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는 장부상 거래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하는 거지 블록체인 상에서의 거래는 네.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입금하고 출금할 때는 블록체인 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 온체인 상에서 거래된 걸 기준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MVRB 무슨 뜻인지. 예. 이건 이제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1.74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 하빙 때, 첫 번째 네. 반감기 때. 이거는 그 비트코인 홀더들이 미실현 수익이 74%라는 얘기예요. 1이면 이제 딱 그 수익이 없는 상태인 거고 마이너스면은 미실현 손실의 상태인 거고. 네.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 MVRV라는 게 어느 정도의 마켓에 수익을 얻고 있느냐의 지표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걸 활용할 때는 과열 정도를 이걸로 참고를 하거든요. 이 그 오렌지 색깔 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흐름이 이제 이 MVRV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7이 넘던 수준에서 아하. 보면은 쭉 좀 약간 안정화되어 가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0.4까지도 갔다가 아하. 이제 1 아래로는 잘 안 가요. 아하. 예, 지난 약세장 때 22년도 하반기 약세장 때 때? 네. 1 이하를 잠깐 하회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샀으면 굉장히 좀 싸게 샀겠죠 비트코인을. 근데 여기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1보다 낮으면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보면 되고 또 뭐 3에서 한 4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고평가고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 MVRV 수준을 봐도 이 반감기 때는 1.74, 1.84, 1.49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26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반감기 때 126%의 미실현 수익이 발생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온체인상에 거래됐던 것들을 다 지갑에서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영 대표님 있는 맞습니다. 크립토 컨트 같은 컨트에서 나오는 데서 거죠. 네, 계산해내는 거죠. 계산 딱 해서 지갑들을 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지막에 움직였던 거래를 해놓은 걸 기준으로 보니까 요 가격에 샀네. 근데 이 가격이니까 수익률이 이 정도 되네라는 걸 계산한 값인데 과거보다도 훨씬 더 크립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해피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반감기 시점에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해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왜 이랬을까요? 왜 반감기 때 뭐 1.7, 1.8, 1.49 이런 수준이 과거에는 예년에 이렇게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왜 요번에는 2.26까지 올라와 있었을까? 아하. 최근에 조정받아가지고 한 2.1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네. 왜 이랬을까? 이거는 원인은 이제 하나예요. 바로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ETF 때문이거든요. 현물 ETF 1월 12일인가 그때 승인했죠 미국에서 그것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ETF 총 누적 플로우라고 해서 뭐 플로우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네. 다 인플로우 수준이 누적으로 이제 플러스니까 이렇게 네. 표시가 돼 있습니다. 1월 10일 경에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한 2월 초부터 2월 1일이거든요. 2월 초순부터 해서 한 3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확 늘어났죠. 네. 인플로우가. 근데 그러니까 우측은 동일 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갔죠. 네, 네. 그러면 요번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이것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로 비트코인 ETF를 사기 위해서 들어온 돈이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 이게 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13빌리언 정도 되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2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일시에 몰려 들어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제가 네, 계산해 보니까 네. 저점에서 최고점이 뭐 1억 한 1,000만 원 갔었나요? 한국에서는? 네. 네. 달러 기준으로는 7만 3천 불 정도 수준이었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1분기 중에 강세를 보였던 그리고 반감기에 어떤 가격 레벨 자체가 좀 올라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매수 자금 유입이다. 그동안에 이런 비트코인에 노출되지 않았던 자금들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게 상승 원인이었고 조정 원인은 조정 원인은 똑같은 거죠. 보세요. 더 안 들어오니까. 자, ETF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쑥 빠지죠, 지금? 조금씩 줄어들죠? 그리고 최근에 가파르게 줄어들었죠? 예. 요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네요. 쑥 빠졌죠? 예. 요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데일리로 이제 보여주는, 인플로, 아웃플로를 보여주는 네. 테이블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BIT, 그리고 FBTC, 뭐 이게 이제 각각의 비트코인 ETF의 티커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운용사들이 좀 있어요. 그쵸. 맨 처음에 이제 IBIT가 블랙락이죠. 네, 블랙락이고 두 중간에 아크가 번째가 만든 것도 있고요. 피델리티고요. 피델리티. 예, 이렇게 이제 비트와이즈, 그다음에 아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 4개 정도가 제일 큰 데고 나머지는 좀 작은데 요렇게 이제 한 10여 개 정도의 ETF가 지금 존재하고 이걸 합산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24일부터 순 유출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끊이지 않고 5월 1일, 지금 사실 오늘 촬영 시점 5월 3일인데 5월 2일 데이터까지 나왔어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네. 5월 2일도 또 순 유출입니다. 유출이다. 예. 그래서 7영업일 연속 유출이고 사실 그 전을 보더라도 4월 한 중순쯤에 잠깐 들어왔지만은 그 전에도 또 계속 순 유출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3월 중순 이후로 4월 달에 좀 계속 부진했던 이유는 비트코인 ETF의 순 유입이 둔화되면서 그러면서 둔화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순 유출로 좀 바뀌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순 유출로 바뀌면서 4월 중순부터는 이제 완전 유출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방금 보여주셨던 그림에서 아까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죠? 여기는 계속 돈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건 그래 빠지는 거구나, 수수료도 높고 그래서 이거 빼고 딴 거 사는 것 같은데 얘 빠지는 동안 다른 애들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5월 1일부터는 싹 다 빠졌네요. 보십시오. 여기 특히나 이제 그 규모가 큰 가장 곳이 큰. 두 군데예요. 네네. 블랙락과 피델리티 두 군데인데 네. 25일부터 피델리티는 완전 순유출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러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블랙락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유입과 안 들어오다가. 유출이 거의 평형 상태인 수준이었다가 5월 1일자에는 순 유출이 됐고, 예. 그리고 지금 5월 2일자 되면 또 전체적으로 또 빠졌네요. 유출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 형님이랑 이제 그 딜링룸에 있을 때도 우리 맨날 이제 야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장을 맨날 봐서 10시 반이 그렇죠. 되면은 맞아요. 야 중국장 상하이 무슨 증시, 상하이 증시 엄청 많이 봤었지. 올라가는 거야 뭐야 그걸 그럼 오늘 빠지겠네 오르겠네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저는 채권 운용했잖아요. 네. 채권 운용을 하는데 상하이 증시를 본다는 게 아마 요즘에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뭘 왜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다고. 야 돈 들어왔냐 어제? 안 들어왔어? 아이 맞아요. 들어왔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급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지금 굉장히 민감도가 높게 작용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빠집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빠질까? 왜 빠질까? 그거 이제 왜 굉장히 빠질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왜 빠질까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ETF로 인해서 새롭게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 뭘까? 그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맞아요. 있거든요.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ETF가 도입되기 전에 비트코인 6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그 신탁,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비트코인 신탁이 있었지 않습니까? ETF가 아니고 신탁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네. 신탁이었다가 요 GBTC로 이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ETF로 전환이 됐어요. 그 수량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는 계속 수수료가 높으니까 계속 빠지고 나머지 ETF로 스피로버 하면서 넘어가고 싼 ETF 그 수수료 싼 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또 순유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만 개 수준에서 80만 개 수준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네. 예. 그럼 20만 개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매수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럼 이 자금은 누가 샀을까? 생각을 그쵸.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도 뭐 한국의 거래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이라든지 이런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쉽게 살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앱들 같은 걸로. 네. 이거 아니었어도 살 사람을 샀다. 그렇죠. 거네. 비트코인을 이 ETF를 통하지 않고도 살 사람들은 살 수 있었죠. 근데 ETF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 수 누가 산 있는 거냐? 성격들은 아무래도 직접 비트코인을 취득하기 어려운 어떤 ETF 형태여야지 취득하기 쉬운 곳들이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되겠습니까? 기관 투자자였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이 이제 법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봐야죠. 예. 성격은 기관 투자자들일 거고 그 기관 자금들은 또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브 자금 그리고 패시브 자금. 예, 패시브 자금이라 하는 거는 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롱텀하게. 예, 롱텀하게 그냥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서 사실 변동성에 대해서 민감도가 적은 편이죠. 그쵸. 근데 액티브한 성격의 자금이었다고 하면 뭐 15% 이상 빠지고 이랬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자금이 뭐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최근에 들어보니까 ETF로 돈이 들어온 사람들이 평균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쌀 때는 못 샀을 거 아니야. 올라오면서 계속 맞아요, 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 정도 수준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맞아요. 빠졌다라는 얘기도 네, 나와서. 평균 단가를 지금 59,000불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망하고 먹은 있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팔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지금 이거를 좀 보시면은 네, 좀 네. 우리가 참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반감기 그리고 그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그 반감기 이후에 올타임 하이를 그 신고가를 벗기고 났을 때, 신고가를 벗기고 났을 때의 가격 흐름을 보면은 여기 X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아하. 뾰족하게 내려오는데 X표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네네네. 그러면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우리가 가격이 우리도 요번에 73,000불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순탄하게 잘 올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강한 강세 트렌드 중에서도 중간중간 소위 말해 그 조정이 있다는 거죠. 조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커렉션이라고 우리가 조정 커렉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마켓 중에 조정했을 때 얼마나 빠지는가. 근데 이게 보면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8% 이렇게 해놨는데 20에서 30%대의 조정이 막 4-5번씩 있는 거예요. 강세장 중에도. 이때는 50% 이상도 빠졌죠. 이때가 이제 붓다빔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한국의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주 이슈가 됐던 그 즈음인데. 예, 좀 있으면 또 부처님 오신 날인데. 아무튼. 네. 자, 요번 장을 보면 지금 어찌 보면은 73,000불을 넘기고 나서 5월 1일자가 지금 촬영 일자 5월 3일인데 네. 5월 1일자가 가장 최근에 조정 많이 받은 날입니다. 네. 그날이 고점 대비해서 23% 빠졌어요. 아. 네. 73,000불 고점 대비해서 23% 빠졌고 현재 수준이
좀 반등해서 한 18%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예. 이런 조정들이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자금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격이 떴지만 앞으로 강세장을 가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20-30%대 조정은 여러 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놀랄 게 아니다. 놀랄 게 아니다. 예. 놀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랬을 겁니다. 놀랐죠. 왜냐면은 새롭게 이 크립토 씬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올해 들어가지고는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경험했던 상태라면 어떻게 이렇게 20%씩 빠지나?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익숙한 거는 내가 익숙한 가장 변동성 높은 거는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코스닥이나 나스닥 주식들이 내가 본 가장 변동성이 높은 어떤 투자 대상인데 거기서도 뭘 샀는데 20% 빠지면 엄청 빠진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코인 중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비트코인 20% 빠져버리면 다른 코인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서 사신 분들 중에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알트코인 사신 분들 또 있단 말이에요. 아하.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심한 경우는 70%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40-50% 빠졌다고. 네. 그러면은 반토막 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하. 근데 이런 흐름들을 알고 보면 이쪽 씬에서는 원래부터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구나 그럴 수 있죠. 라고 알고 생각하면은 사실 진입 시점에 약간 비중들을 좀 제한적으로 들어갔거나 조절을 했었겠죠. 저도 이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냥 밤에 잠이 올 정도만 가져가야지 그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지. 밤에 잠이 올 정도라는 거에 대한 가늠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돌아놓고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4월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다 있었어. 다 있었죠. 근데 이거 그런데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돌아놓고 생각하면입니다. 근데 ETF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반감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이 좀 인상적이네요. 과거에는 반감기 전에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한 가정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했다기보다 ETF에 의해 가지고 많이 먼저 이미 올라와 반영돼 있었다. 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MVRV 이만큼까지 올라왔으면은 그렇죠. 너무 많이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약간 판단에 대해서 네. 좀 불리하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해요? ETF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아하. 왜냐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통 금융시장의 어떤 이 펀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앞으로 이제 시작인 예. 거지 뭐 사실. 사실은 이제 시작도 사실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예. 예. 그런 거고 이게 들어오다가 지금 조금 순유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거 뭐 다시 다 나갈 거냐?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뭘 나가? 먹은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는데 뭘 나가? 나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나갈 것도 20만 없어. 개야. 그러니까. 나가봤자 20만. 왜냐면 그 전에 신탁에 이미 그레이스케일 신탁에 60만 개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반감기 효과는 하나도 지금 작동 안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작동 안 한 거고 ETF도 지금 막 시작인 거다. 그러면은 이번에 강세장은 의외로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네. 조정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다. 원래 변동성이 크다. 원래 변동수 크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반감기가 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그랬다 말고 그게 왜 오르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왜 반감기가 좀 오른다라고 그냥 뭐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오르는 걸까요? 반감기가 되면? 반감기가 가져오는 효과는 일단 공급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좀 제일 직접적으로 공급량을? 큽니다. 네. 예. 반감기라는 것의 정의를 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네. 간단히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채굴이라는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10분의 일정 부분의 일정 수량의 비트코인이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져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할빙 지난 이후에는 6.25개였다가 4월 20일 반감기 이후부터는 3.125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 자체가 하루에 900개, 10분에 6.25개였으니까 네. 900개였던 것이 450개로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하, 아하.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에는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거의 지금 비트코인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채굴돼서 이 돌아다니든 어디 지갑에 있든 그런 비트코인 다 합치면 거의 2천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900개에서 450개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엄청 많은데 과거에는 그러면은 1,800개에서 9,900개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900개씩 줄어들었으면 900개도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크진 않아 그래서 보여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정화될 가능성도 많아요. 아하. 네. 어. 그런 측면에서. 공급량이 그렇게 네. 공급량에 의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강세로 갈 가능성은 높은 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전통 금융시장에 이만큼의 자금이 있었다고 하면 이 중에 이쪽 신으로 실제로 넘어온 것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입으로 인해서 커질 수는 있지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 많아질 거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공급 체계에 의해 가지고 줄어드는 효과는 이제 점점 둔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450개에서 220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고 차이가 그 그렇죠. 전에 비해서 네. 반감기가 주는 임팩트는 점점 줄어드는 게 예. 맞다고 보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TF를 위시해서 앞으로 뭐 토커나이제이션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점점 받을 더 거니까. 디지털화 되어 가고 이제 소위 말해 금융의 혁신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요들은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이 줄든가 수요가 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주는 것이 반감기 효과고 수요가 느는 거는 어떤 전통 금융 자산 시장에서 혹은 뭐 필요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살려는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격이 궁극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는 네. 비트코인이 충분하게 기관에 배분이 되고 아하. 기관 자금이나 이런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의 하나가 돼버리는 시점이 온다면은 아하. 그때는 이제 완전히 안정화될 것 같아요. 아하. 예. 지금 보면은 금액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어덥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변동성도 그만큼 컸던 것 같고 반감기 한 번 한 번들이 좀 강하게 작동을 했다면은 지금은 반감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효과들은 조금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ETF를 통한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넘어오고 소위 말해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요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조금 더 질문을 반감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니 뭐 6개 주다가 왜 3개만 줘? 하나 좀 더 줘.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하는데 어제는 6개 주고 오늘부터는 3개밖에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맞아요. 없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네, 채굴 기업들의 채산성이 그래서 안 좋아지죠. 그러면 채굴하는 사람들이 나 안 해. 이래 버리면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생태계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점점 이게 주어지는 웃긴 게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 그러면. 그러면은 채굴하는 데가 줄어들면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럴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굴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 상장 기업들이 지금 10개가 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일부가 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영향이 커지겠죠.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뭐 반도체 회사에 비유하는데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 디램 회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맞습니다. 결국 예. 이런 변동성을 소위 못 말하는 이기다가 치킨 게임 이런 것도 좀 못 이기다가 많았었고. 결국은 이제 죽는 거죠. 예. 이제 뭐 인수합병 되든지
이제 구조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줄어드는 게 사실은 이게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주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